생활과 윤리 44번째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통과 담론의 윤리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 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 수능에서 매해 출제가 됩니다. 자, 담론 윤리, 담론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이 담론이 무슨 뜻이냐?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대화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대화를 할 때는 서로 그냥 이성적으로 대화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모든 대화가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담론이라고 하면 막 약간 이성적인 그런 의사소통 행위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담론. 그러면 왜 담론이 필요하냐, 이 사회에서. 여기 나와 있죠.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런 거죠. 사회 구성원의 이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이 독재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을 일방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찍으면 되죠. 그러면 밑에 있는 국민들이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성, 다음 적극성, 이게 참여가 됐을 때 사회가 통합이 되고 사회가 이제 발전하는 것이겠죠. 궁극적으로 이런 담론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 권위, 합법성을 갖추는 거죠. 합의하는 과정이죠. 도덕적 권위를 갖춘 거죠.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내 의견하고 다른 합의점이 도출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담론의 필요성 얘기했고요. 그러면 바람직한 소통과 담론 윤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전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5가지를 교과서에서 얘기합니다. 누구나. 마치 우리 투표를 할 때도 누구나 다 평등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 소통과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꼭 권력자, 국회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국민들, 시민들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이 존중하는 태도가 없으면 이제 무시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막 무시해서는 안 되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방점 여기에 진실한입니다. 당연히 대화는 하겠지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얘기했을 때 공무원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런 식으로 건성건성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고 교수님이고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간에 상관없이 자신도 언제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인정해야 서로 상대방하고 의견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 학생일 때부터 학교 문제, 학급 문제, 친구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험에 아주 출제되는 분야죠. 동서양의 소통과 담론의 윤리입니다. 2, 3년 한 번씩 이렇게 다 출제가 돼요. 특히 하버마스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꼭 출제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공자부터 볼까요? 공자는 화이부동을 얘기하네요. 화합하되 같지 않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건 아니죠. 획일화되는 것은 이제 부정합니다. 뭔가 조화롭게 할 수 있대 각각 자기만의 개성이나 의견을 이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도덕 원칙을 지키면서 주변과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자신의 원칙을 버리고 남과 같아지려고 급급한다. 같아지는 게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것이죠. 다음 맹자, 공자의 제자 맹자는
소통을 방해하는 그릇된 말, 언사를 몇 가지로 나눕니다. 피사, 편파적인 말을 말합니다. 음사, 음란한 말. 사사, 간교하게 속이는 말. 둔사, 좀 어렵죠. 스스로 이론이 궁색함을 알고 회피하려고 꾸며서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소통하는데 아주 방해가 된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효, 원효는 화쟁 사상이라고 하죠. 예. 포용과 존중의 사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포용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화쟁 사상이라고 합니다. 화자는 조화로울 화자고요. 쟁자는 약간 어렵죠. 간할쟁이라고 했는데 싸움다. 다툼을 화해시키는 것. 예, 그걸 화쟁 사상이라고 하죠. 아펠이라는 서양 학자는 인격의 상호 인정이 진정한 소통의 기본 전제다. 예, 인격. 그 사람의 상대방이 돈이 없거나 혹은 권력이 없거나 하더라도 인격을 존중한다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 진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버마스. 출제 많이 된다 그랬죠. 하버마스의 이상적인 담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해가 가능성.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 일반 시민들은 이 과학적인 이야기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시민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있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한 중학교 3학년 수준 학생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 가능성이죠. 두 번째, 정당성. 사회적으로 정당한 규범에 근거해야 됩니다. 어떤 편법적인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 진리성. 참이며 진리의 바탕을 두어야 됩니다. 이제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진실성. 앞에서도 나왔는데 진실한 대화. 자신이 말한 의도를 믿을 수 있도록 진실되게 표현해야 되지 건성건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상적인 담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버마스. 그래서 하버마스는 공론장이라는 얘기를 중요한 개념 얘기합니다. 이거 출제 많이 됩니다. 시민사회 내부에서 작동하는 의사소통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언론, 텔레비전의 공론, 문화적 공론, 정치적 공론, 학술적 공론 정말 매우 다양합니다. 각기 수준에 따라서 관심 분야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공론장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공적으로 이야기를 담론을 나누는 그런 장소 공간을 공론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프랑스에서 무슨 카페 같은 거 살롱 자 그래서 카페 살롱들이 다 이런 공론장의 이제 역할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자, 이런 거 하버마스 공론장,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조건 꼭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이 끝났네요. 자, 수업 오늘 공부하신 거 좀 요약하시고 궁금한 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